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나흘째 추위가 기세가 매섭습니다. 한파 경보 속에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늘은 파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맑겠지만 한낮에도 영하 6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력한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 해법으로 각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린이들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원주에서 운영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2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조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군에서 활용되는 초대형 헬기 시누크를 산불 진화에 투입합니다. 시누크 헬기는 한 번에 10,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3% 올랐습니다. 이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원도 내 아파트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120곳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강원권 시군의 85.7%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경상권, 전라권이 뒤를 이었는데요. 지방소멸 위험의 원인으로는 산업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았고 주택 주거 환경, 의료 보건 등의 순으로 많이 거론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농어촌 소득 안정을 목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두고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시범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군의회에서는 기본소득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나눠보죠. 이창열 평창군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취지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한마디로 우리 농어촌이 마주한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26년 초부터 시작해서 2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선군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선정된 10개 군 지역의 주민이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됐는데요. 정책 취지는 뭐 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또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 농어촌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월 15만 원씩을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뭐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결국은 재정 부담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제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 방식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짊어져야 할 짐을 좀 키우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래 세대의 수입을 우리가 미리 가져다 쓰는 착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IMF에서 경고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복지 지출을 늘리면 2050년에는 나라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사용할 돈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마을에 뭐 상점도 없고 아파도 갈 병원도 없고 아이들 보낼 학교도 없는데 돈만 뿌린다고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만 풀면 결국 물가만 오르거나 그 돈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큰 도시로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15만 원이 현금 인거를 맞는 것보다 튼튼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취지는 좋지만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금전적 지원 이전에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그런 제도적 보완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좀 어떤 부담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재정 자립도라는 게 어느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재정 자립도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스스로 벌어서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돈은 한 10만 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10만 원이 얼마나 기본소득에 투입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신안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스스로 번 돈이 478억 원인데, 이 기본소득 사업에 써야 할 군비가 197억 원입니다. 번 돈의 무려 41.3%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 충북 옥천군도 번 돈의 34.7%, 전남 곡성군도 32.2%를 여기에 쓰게 되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40만 원을 매달 고정비로 내버리면 나머지 식비나 애들 학원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자체 수입의 30-40%가 현금성 복지에 묶여버리면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거나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복지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5분 발언 때도 예를 들었던 전북 순창군인데요. 예. 전북 순창군이 1년에 들어가는 이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지자체 부담 금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잘 받고 있던 농민수당 103억 원, 아동수당 22억 원, 청년지원금 7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돈을 넣어주면서 왼쪽 주머니 돈을 뺏어가는 꼴이니 당연히 줬다 뺏는 행정이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구 유입 효과 또한 신기루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 시범지역 선정 소식에 주소만 옮겨놓는 철새 주민이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인근 시군 주민들을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국가 전체의 인구는 늘지 않는데 단순히 지원금에 따라 이웃 동네 주민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방식은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만 부추길 뿐이고요.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옆집의 희생을 전제로 한 시한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의원님께서는 지난 309회 평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보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도 발언하신 바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의 큰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지원의 대상에서 수익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인데요. 예. 나라에서 주는 재원에만 우리 군의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자산으로 직접 부를 만드는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창은 전체 면적의 84%가 산림인데요. 지금까지 산림은 그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 휴양지와 치유센터, 고부가 같이 산나무 단지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거기에 수익 또한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익을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당금이나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직접 돌려드리면 주민이 수익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진정한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낸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면 평창군이 좀 참고할 만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축제를 통해서 성과를 낸 지역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앉는 거는 전남 신안군을 꼽을 수 있을 건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일명 햇빛연금 모델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나누는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한 270만 원 정도의 수익 배당금을 지금 받고 있는 마을도 있고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지역 자원이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태백시에 있는 가덕산 풍력발전소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펀드를 통해 투자로 참여를 하고 그 수익을 연간 최대한 4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두 곳의 공통점은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성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지원과 달리 사업이 운영되는 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신안에 햇빛이 있고 태백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평창에는 전국 최고의 산림이 있습니다. 84%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산림 배당금과 같은 수익을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 소득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주민주도형 이익공유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 방법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행정과 주민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행정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고요. 주민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할 때 관련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또 민관 협력의 신뢰 구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규제를 풀고 기반을 닦아주는 조력자가 되고 주민은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가 단단해야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초기 자금 확보나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예산 마련과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주민 펀드 또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차차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행정과 주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정부는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 똑같은 일률적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 소득으로 전환하는 그 수익 모델 발굴하는 데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주민 여러분들께는 그런 새로운 수익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이야기 나눴지만 결국은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열 평창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건강 습관을 배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건강 공간입니다. 혈압과 체성분 검사 같은 기초 건강 체크부터 운동, 영양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건강 교육을 통해 건강을 관리받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역시 이런 취지에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건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움직이며 놀이처럼 건강 습관을 익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인데요. 손 씻기 체험을 통해 위생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성분 측정과 식품 교환표를 활용한 영양교육, 또 구강 건강교육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네. 아이들에겐 건강 이야기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교육은 놀이처럼 즐기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선형 영양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며 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구성된 체험형 건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손 씻기 교육 및 체험, 체성분 측정,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영양교육, 구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도 실천으로 이어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고 영양은 성장과 면역력, 집중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기준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 시기를 중요하게 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취학 아동 시기는 평생의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 씻기 같은 위생 습관이나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센터는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행동이 억지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은데 어린이 건강체험관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도 전해주시죠. 네,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오는 3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대면 집합 교육으로 운영되는데요.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고요. 신청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원주시 통합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끝으로 원성영 영양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며 실천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 교육이지만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이나 기관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교사와 보호자에게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쉬운 표현과 놀이 요소를 활용해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건강 습관은 한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즐거운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체험관은 아이들이 건강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놀며 스스로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가져갈 건강한 습관의 첫 단추를 저희 남우주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 건강체험관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소희 리포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월군이 자체 개발한 글꼴인 영월체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로 진출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달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올해 정부 국가비전과 주요 국정 메시지에도 사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새로운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5대 국정 목표를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교육기관, 군부대에 사용하도록 안내했는데 공식 글꼴로 영월체가 활용이 된 겁니다. 이 동강과 서강을 닮은 곡선과 석회암 절벽 선돌처럼 우뚝선 바위를 떠올리게 하는 간단한 직선의 특징을 가진 손글씨 체죠. 바로 이 영월체는 작년 7월에 발표가 됐는데 출시 한 달 만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전반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미 활용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 서체를 개발해 왔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 정책 메시지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라는 점에서 영월체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미지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글꼴인데 그럼 영월체의 활용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영월군도 서체의 확장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을 통해 영월체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를 바탕으로 한 서체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를 기반으로 영월 고딕체라든가 영월 명조체 등 확장형 서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제목과 본문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달 24일에는 세계 3대 디자이너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이너 어워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수상 소식까지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체 관련 소식이었고요. 자, 새해 목표로 독서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 평창군 도서관에서 독서 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4회 독서 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대회는 2023년부터 연 독서 캠페인으로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 책 한 페이지를 5m로 환산해 거리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목표로 하는 거리를 정해 신청한 뒤에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코스는 1.5km 거북이, 3.5km 토끼, 5km 타조, 15km 호랑이, 30km 월계강까지 5개 종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독서량에 맞게 선택해서 목표량을 채우면 완주증과 함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떠나서 독서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이자 선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다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최근 책 한 권을 빌려서 다 읽었더니 성취감은 물론 삶의 활력을 얻은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독서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 오대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2028년까지 박물관 단지 안에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외사고가 뭐냐 하면 과거 중요한 역사 기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궁궐에 있던 춘추관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사고를 일컫는 명칭인데요. 네. 고려시대에 두었던 사고가 거란의 침입 등으로 자주 불타 역사 기록이 훼손되자 지방에도 사고를 세워 역사 기록을 보관한 데서 유래를 했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외사고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기록 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과 전시교육공간, 디지털 자료실 등이 들어서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추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